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자, 계속 중독 이슈를 좀 간간히 올리고 싶었으나,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오늘도 또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언론을 통해서요. 소식을 다 지금 접하고 있을 건데요. 레바논 내의 무장정파 헤즈볼라, 그 수장이었던 하산 나스랄라가 사살당했습니다. 이거 중동 내에서 정말 큰 소식입니다. 일단 뭐이 정도가 어느 정도 급일 수 있냐? 지난 이란 대통령 있죠. 이란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라이시 대통령이 뭐 사망했던 소식. 사살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헬리콥터 사고로 사망했죠. 그리고 하마스의 또 2인자였던 인물도 사망했죠. 뭐 1인자, 2인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뭐 거의 원투 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최근 1년도 아니죠. 몇 개월 사이로 정말 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란 정권도 성향이 지금 다시 예전 전 대통령이었던 하산 로하니 대통령 체제로 가고 있는 부분도 좀 큰 소식인데요. 자, 지금 제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에 대한 것을 지금 같이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것도 당연히 큰 소식입니다. 뭐 모든 것이 지금 정말 복잡하고 크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번 영상 과연 또 어떤 걸 다루게 될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헤즈볼라 1인자가 사살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하산 나스랄라입니다. 지난 금요일 어제입니다. 제가 지금 토요일 날 지금 찍고 있는데요.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뭐 이스라엘도 뭐 확인했겠지만요. 헤즈볼라 측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헤즈볼라 본부 폭격한다는 뉴스를 많이 봐주셨을 건데요. 그 폭격했을 때의 그 사망이 된 게 아닌가라고 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베이루트 남부의 다히에라는 그 지역에 헤즈볼라 본부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 있던 나스랄라가 이제 맞고 사망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헤즈볼라 측도 확인되었고요. 이스라엘 언론에서도 밝히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레바논 보건부에서는 6명 사망, 91명 보승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즈볼라 남부 전산사령관 알리키 카르키라는 인물과 또 다른 사령관이 역시 사망했다라고 이스라엘 군에서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럼 하산 나스랄라가 어떤 인물인지 봐야 되겠죠. 일단 이슬람 쉬아파 소속 헤즈볼라 수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 인물의 행보를 좀 볼만한 뭐 배경을 좀 중요할 만한 배경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어린 나이죠. 한 10대, 20대, 30대를 구가하는 나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바논 역사랑 같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레바논 참고로 1975년부터 90년쯤까지 한 15년쯤 동안 레바논 내전이 있었습니다. 뭐 특히 뭐 초반에 시리아도 개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리아 철수도 하고 또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이 많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기독교 세력이 시아파 세력을 또 처참하게 좀 살해도 하고 또 반대도 좀 있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그러면서 개입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팔레스타인 세력도 그 1967년 6.1 전쟁 이후로 또 두 번째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레바논 가거든요. 난민으로서 갑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세력도 역시 이 레바논 내전에 많이 끼어 있던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하산 나스랄라는요, 이런 것들을 모두 보고 자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레바논 내전, 말씀드렸죠. 70년대부터 90년 초반까지, 그때까지 있었던 내전 당시에 역시 좀 가난했다 해요. 그 가난했고, 그 내전을 피하기 위해서, 뭐, 저는 잘 모르는 곳이긴 하지만, 아무튼 피신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아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후에 이라크에서도 유학을 했다. 나자프라는 또 시아파계에서 유명한 종교 도시가 있거든요. 여기로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나자프 이거 처음 소개하는 거긴 한데요. 이슬람 시아파계에선 아주 중요한 상징이 있는 그런 종교 도시입니다. 참고로 하면 되겠고요. 1982년 레바논 내전 그 벌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뭔가 이 전국에 대한 타개를 위해서 그 레바논 내에 있던 시아파들이
그 헤즈볼라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 위에 초기 멤버로 일단 들어갑니다. 하산 나스랄라가. 그런 부분도 같이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89년에는 이란에 유학을 간다. 또 계속 공부하는 건 종교입니다. 이슬람 종교 이런 거겠죠. 자, 중년기 한 40대쯤 이후로 보겠습니다. 자, 남부 레바논 분쟁, 그 2000년 초반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때 이스라엘군 철수를 결과적으로 하게 되긴 했는데 여기에 공이 있다고 판단돼서 이때부터 정치적 입지 그리고 레바논 내에서의 어떤 영웅적인 이미지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칭송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군 철수는 또 다른 병이 있지만, 다른 배경이 있겠지만 일단 현상적으로는 철수한 건 맞으니까요. 거기에 공이 있다, 물질렀다라고 일단 국내에서는 그렇게 좀 추앙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큰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이 있었죠. 그때도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역사 부분이 있겠지만 뭔가 하산 나스랄라의 행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 그런 중요한 요소들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과연 그러면 이스라엘과 현재 전면전, 지상전 규모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라가 중동 북아프리카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서쪽 나라는 20% 제가 둘게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은 이란까지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장 남쪽은 예멘, 북쪽은 튀르키예 정도까지만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집트 같은 경우는요, 이미 1979년에 관계 정상화했습니다. 그 전에 한 30년 정도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싸웠던 이력이 있죠. 그런데 이렇다 할 만한 뭐 치고받고 그리고 업앤다운 있었긴 있었지만요. 결론적으로 이집트가 이스라엘 점령 성공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일단 이스라엘과의 일단 소모전을 계속하면요. 이집트 역시 불안해질 걸 예상했고요. 네, 그리고 이 국경 안정화, 내치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하고는 현재 관계 정상화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X를 하긴 좀 그렇고요. 과연 전면전, 지상전을 할까라는 의문을 표현하면서는 물음표를 좀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개만 엮이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많은 작용을 할 것이다. 현재 대통령은 LCC 대통령이고요. 이 LCC 대통령은 무슬림 형제단하고 반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이 좀 있거든요. 그 이집트 내에서의 무슬림 형제단의 활동을 금지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하마스 역시 무슬림 형제단의 지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아마 작용할 거예요. 하마스랑 좀 관계를 그렇게 막 그 우호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다면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요, 이스라엘하고 어떻습니까? 10월 7일 큰 충돌, 테러가 있기 전에 분명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죠. MBS,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 네, 감안해서 봤을 때 물론 전통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무슬림 순위파 종조국이지만요. MBS의 노선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뭔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예멘 쪽 같은 경우는요. 남부에 그 북서부 쪽에 후티 반군이 있습니다. 이것도 순위파가 아니라 시아파인데요. 네, 전면전 지상전급 하려면요. 사우디아라비아를 건너와서 요르단도 건너와서 상륙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어, 자, 해군역을 통해서요. 올라와서 에일랏, 그 이스라엘 남부 에일랏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집트까지 이렇게 옆에 눈치를 보면서 상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후티 반군이? 그래서 저는 좀 의문이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란에게 지원받고 있는 뭐 탄도미사일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정도 공격은 계속 하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전까지 가능할지 물음표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상대 의지가 좀 강한 그런 단체입니다. 예멘 정부 같은 경우는 아니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죠. 자, 오만 같은 경우는요. 이스라엘과 이렇할 만한 관계가 있진 않습니다만 혐의가 많지는 않은 나라거든요. 자, 그래서 물음표. 아랍에미리트는 뭐 중동 내에서 2020년 이후로 아브라함 협정 맺은 유명한 파트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X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혹시나 모르니까요. 물음표 달아놓고요. 공평하게. 카타르, 바레인 할 수 있겠습니까? 거리가 뭔데요? 네, 말할 것도 없죠? 쿠웨이트
큰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언론상으로는 이스라엘 뭐 규탄할 수 있겠지만요. 현재 쿠웨이트의 가장 관심사는 뭐냐? 이라크의 안정화랑 이란과의 관계입니다. 그런 거랑 석유 매장 그리고 근처에 있는 그리고 쿠웨이트에 있는 뭐 미군 기지, 뭐 미군 세력들의 관심이 좀 있겠죠. 이란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란 현재 페제시키안 대통령입니다. 만약에 전 정부 라이시였으면 그나마 세모였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당선된 배경 자체가 벼랑 끝 수준까지 몰아가 있는 경제 불안 때문에 국민들 마음을 잡고자 하는 의견이 반영돼 가지고 그런지 이란 대통령이 중도파로 지금 당선된 바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 게 이란입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 자체도요. 현재 뭐 이스라엘이 지금 헤즈볼라한테 계속 건드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란은 지금 이렇다 할 만한 행동하지 않고요. 지금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이라크를 방문해서 외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걸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주변국과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실 미군이 지금 이란이 볼 때는 불가항력 수준의 미군이 지금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지 중에도 있고요. 뭐 간혹 상시 키프로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걸프 이쪽 지방에 진짜 미군들 세력 많지 않습니까? 이란 꼼짝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런 걸 의식해서라도 우리 미군한테 상대가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공격을 해야 될 입장이 맞는데 못하겠다. 이렇게 입장 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암묵적으로. 그래서 지금 확전의 의지, 오케이. 그 외교적 언론적인 의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어, 이라크랑 요르단, 시리아를 뚫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까요? 일단 저는 의문을 좀 펴고 싶습니다. 이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이라크는 내전 중이죠. 내전인 나라는 개입할 여지가만. 그러니까 내전일 때 무리수를 둬가지고 다른 나라에 군대 파견하려면요. 그 나라는 반군 세력이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반군 세력도 있고 또 공백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군이 또 어렵지 않게 중동에 들어올 수 있죠.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시리아 마찬가지고요. 시리아도 이스라엘이 이를 갈고 있을 법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내전 중이고요. 혹시나 시리아 정부군이 정말 열심을 내서 이스라엘 곤란 건너서 쳐들어왔다. 그러면 시리아 정부군이 이스라엘 공격하려면요. 괄목할 만한 규모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시리아 내가 비게 되겠죠. 반군들이 더 강력하게 싸울 것이고요. 미군들이 더 용이하게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터키르키예라든지 러시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런 거를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작용하겠죠. 자, 그 다음에 레바논 같은 경우는 레바논 군 자체는 그 레바논 자체를 통제하는 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까? 국민보호가 제일 중요하죠. 국민에 대한 그 프로텍트가 가장 중요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헤즈볼라가 이제 전면전에 대한 아주 의지가 강한 그런 쪽이겠죠. 이스라엘 국경 내려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그나마 헤즈볼라가 저 HB로 갈게요. 헤즈볼라는 아직도 의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효적인 힘을 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일단 본인들의 1인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근데 상대할 나라가 될 것인가? 아무래도 뭐 다시 리더나 구조가 좀 회복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세모가 되려면. 그나마 이제 그 헤즈볼라 병력이 규모가 크니까요. 그래서 뭐 그냥 진짜 돌격할 수 있을 여지는 있을 것이다. 근데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하마스는 거의 수장됐으니 거의 뭐 전력이 상실됐다 볼 수 있고요. 서한 지구에는 일반적으로 그렇다 할 만한 민병대 세력이 거의 미미합니다. 있다 해도 이스라엘하고 상대할 만한 처지가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현실이거든요. 자, 요르단을 보겠습니다. 자, 요르단 같은 경우도 그 이미 1994년 이스라엘과 이미 관계 정상화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달리 요르단도 왕국이지 않습니까? 하심 가문이거든요. 이 하심 가문 같은 경우는 왕체제를 보니까요. 국민의 지지 뭔가 이제 좀 왕의 왕정 통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지만 조금이라도 왕의 그 통치 명분이 조금이라도 그 금이 가면요. 바로 이 정권은 불안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도 볼 수 있고요.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다뤄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스라엘하고의 관계가 좋진 않습니다. 안 좋긴 한데 어, 네, 이때 튀르키예가 사실 지금 에르도안 자체가요, 그 전국적으로 그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부 지역에 좀 병력 주둔한 데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튀르키예도 지금 가장 관심사가 어디냐면요, 본국입니다. 본국 남동부입니다. 보시면은 종교가 다른 조지아랑 같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내전하고 있는 아르메니아 그 아제르바이잔 쪽하고도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시리아 이라크 국경에 있는 쿠르드족들, 이쪽에 진짜 신경이 많이 가 있습니다. 이들이 조금이라도 튀르키예 세력이 약해진다고 한다면요, 바로 봉기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과정이긴 하지만 트리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튀르키예가 이스라엘까지 개입을 한다면 과연 효과적인 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좀 물음표 제기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현재 상대할 만한, 그러니까 상대할 만한 플러스 전면전을 할 수 있을 만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지상전, 그런 세력이 일단 중동 내에, 뭐 북아프리카 내에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된다는 게 현재 결론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집요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가별 세력별로 제가 언급했는 거죠. 물론 가정이 언어야 개별로 온다는 겁니다. 뭐 갑자기 아랍에 있던 엄청 많은 나라들이 갑자기 연합을 막 해가지고 갑자기 오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이제 1, 2, 3, 4차 중동 전쟁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 과연 그때도 사실 집단적으로 여러 아랍 국가들이 동맹 맺어가지고 이스라엘 왔지만 쳐들어왔지만요. 그때도 분열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효과적으로 좀 처치한 것도 있거든요. 네,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연합을 할까, 그 대이스라엘을 위해서요. 그리고 지금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더 이 중동에 아직도 미국의 잔여 세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그리고 해양에 지금 뭐 항공모함이라든지 미군 세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미국과 가까운 나라도 많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부분이죠.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갑자기 제가 연구해가지고 올리다 본지 좀 내용이 좀 서투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양해를 좀 많이 구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생각 있으시면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주미스TV였고요. 앞으로도 유의미한 소식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